책상 옆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 유독 날씨가 자주 보는 것 같아. 아니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저는 요즘에 밖에 그 약속 같은 것도 거의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원래 자주 보는데 더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제 뭐 가족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뭐뭐 가족이었죠? 땡땡 가족. 그지. 가족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지금은 이제 파트너까지 왔으니까 좀 더 친해져 보시죠. 요즘에 장마는 끝났는데 날씨가 좀 많이 흐리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 갑자기 스콜처럼 호우가 오기도 하고 그 내릴 땐 진짜 구멍 떨어진 것처럼 많이 나오던데. 요즘 괜찮으셨나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약을 좀 다시 샀어요. 어제도 모기약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모기약을 좀 샀고. 집에 모기 없어요? 아, 안 그래도 저도 모기 얘기를 꺼내려 했는데 많이 겹치네요. 좋네요. 해보세요 빨리. 아, 내가 지금 얘기해버리면 내가 얘기할 때 분량이 쩌는데. 그냥 해 나왔으니까 괜찮아. 원래 나는 진짜 모기장을 모기 너무 싫어하니까 모기장을 쳐놓고 하니까 6월이 되자마자 모기장을 사가지고 모기장을 쳤거든요. 근데 그땐 모기가 없는 거야. 그지? 그때 없었어. 그 2달 내내 그거 일어날 때마다 그거 문 열고 지퍼로 자꾸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아, 모기가 요즘 없구나. 그래서 열기 시작했는데 열고 살고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모기가. 아니 이번 주 장마 시작하고 모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자꾸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모기 타이틀을 뺏기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잘 지낸 것 같고 뭐 어쨌든 우리가 원래 오늘은 제가 그 도덕 감정론 도감론 준비한다고 했었죠. 근데 시간을 좀 계속 준비한다고 보냈는데 이번 주 내내 사정이 생겨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난나께서 또 개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바쁘게 또 어디 가셔야 되잖아요.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주마다 한 개씩 스토리 소화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쿨타임이 좀 적게 돌아가지고 지금 녹음을 좀 급하게 하고 있고. 어디 집에 가시는 거죠? 예. 내려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좀 돌려막기 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대본을 좀 급하게 꺼냈습니다. 아, 그 스페어 대본이 전염병이었다니. 내가 먼저 스페어했네.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게 왜 스페어였냐면 일단은 도감론은 이거 전염병 오늘 스토리 끝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거고 빡빡하게 준비해봤자 좀 대충 하느니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잘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잘 됐다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기회는 기회다 이런 말 있죠. 찬스 이즈 찬스. 오늘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에 꽤 적절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지금 거의 한 2년간 이어져 오고 있죠. 네. 한국도 백신 보급이 되고 있긴 한데 계획만큼 속도가 붙는 건 같진 않아요. 당연히 뭐 인간이 그렇지만 늘 답을 찾겠지만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오늘은 팬데믹, 전염병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 제목을 코로나라고 하지 않았냐면 이거 사실 제가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중에 좀 하려고 머릿속에 좀 구상했던 대본이 따로 있었거든요. 모든 게 그렇긴 한데 역사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당시의 평가랑 후대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뭐 코로나 공부해서 좀 소개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또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태가 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좀 종합을 해가지고 코로나 전염병 특집을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머릿속에 구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시간이 단축되기도 했고 뭐 굳이 아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판단이나 결과를 제가 말하진 않을 거고 그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추가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역사상에 등장했던 주요한 전염병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나름의 교훈? 뭐 이런 걸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시작할게요. 팬데믹.
팬데믹 많이 말 쓰죠.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판이랑 데믹이 합성어거든요. 판이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이 데모스라고 해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 사람, 사람? 인간, people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948년에 WHO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생기면서 팬데믹에 대해서 명명을 하고 발표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역사적인 공식적인 팬데믹은 딱 3번 있습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인플루,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해서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팬데믹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1968년 홍콩 독감은 우리 태어나기 좀 전이니까 잘 모를 테고 2009년 신종인플루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뭐 있는지 기억나요? 그때 수련회를 못 갔어요. 이거 인플루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인생의 낙인데 그걸 놓쳤고 20년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역사적으로 이거 이전에 WHO 등장 이전에 수많은 팬데믹이 있었지만 현재 팬데믹이라고 하면 이제 WHO에서 정의하는 거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팬데믹은 3번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전에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겠죠. 그쵸. 팬데믹을 그냥 WHO가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몇 명 걸리고 막 이런 거? 정확한 몇 명까지는 아닌데 국가 단위로 해서 정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전염병을 총 6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동물들 사이에서만 감염이 일어나는 걸 전염병 1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까지는 아직 감염되는 보고가 없는 상황을 1단계라고 하고 2단계가 바이러스 형태일 때. 그죠. 그러니까 가축들 사이에서만 도는 전염병 정도. 그게 1단계고 2단계에서는 가축들 사이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2단계까지 올라갑니다. 3단계가 되면 인간 소수 개체에서 병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이진 않은 단계. 4단계까지 올라오면 공동체 단위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아주 높은 가능성이 생기죠. 이때부터는 4단계입니다. 약간 뭐 무슨 마을, 무슨 시, 무슨 도 정도까지 퍼지면 4단계인 거예요. 5단계가 되면 이때부터는 위험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 2개 국가 이상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걸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 우리 떠올려보면 에볼라 이런 것들이 유명했지만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은 사건들이었거든요. 이게 5단계 에피데믹에서 다행히 멈췄다고 보면 되고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걸 6단계라고 하고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전염병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좀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인간의 역사를 약간 전쟁의 역사라고 하죠. 한 번도 투쟁이 끊인 적이 없는데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약 10배 정도가 전염병으로 더 많이 죽었다라고 보통 보고 있고 당연히 전염병도 역사적으로 무한히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근대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몸에 균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것들 계속 병을 만들고 전파시키는 걸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보통 균을 좀 두려워하고 균 자체가 인간을 죽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균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좋은 균들도 유익균들도 있고. 그죠. 유익균들도 있고 또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들 자체도 자기들도 생존 본능이 있고 번식에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최고의 목표는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숙주에게로 계속 퍼져나가는 게 목표인 거야. 끊임없이 번식하는 게 목적이니까 인간을 급하게 죽인다고 하면 얘네들 자체도 번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의 공포의 대상인 거는 뭐 맞는데 어찌 보면 그건 인간의 관점인 거고 병을 일으키는 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죽는 건 걔들이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도 죽는 거거든. 미생물 역시 이제 숙주가 죽으면 죽게 되니까 병이 발발했는데 숙주가 너무 빨리 죽는다? 그러면 균들 입장에서도 번식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되게 좀 머쓱해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균들한테 뭐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닌데 싶을 수도 있는 거지.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균들도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균 입장에서는 일단은 생존해야 되니까 인간의 면역 체계보다는 조금 강화돼. 왜냐면 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니까
면역 체계보다는 강하지만 인간을 죽이지 않는 정도까지 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자신의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이랑 균 양쪽 다 진화하기 시작하는 건데 세균과의 첫 만남에서 이제 인간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는 있지만 이제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고 균 역시 숙주가 죽지 않을 정도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강해지고 병균은 점점 더 약해지는 쪽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전염병이 뭔가라고 해서 좀 알아봤고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전염병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원래는 이게 유랑 생활을 했거든요. 빙하기가 끝나고 점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모여 살다가 점점 더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세계로 막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수백만 년간 인간이 소수의 개체끼리 모여가지고 막 전국을 떠돌아다닌다고 유랑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한 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빙하기가 끝나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또 인구가 밀집되면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정착을 하면 농경 생활을 시작하겠죠. 이게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탄수화물에만 좀 집중되게 되거든요. 영양도가. 그러니까 숲속에 옛날에 살 때는 인간이 원래는 약간 원숭이 같은 거 떠올리면 쉬워요. 숲속에 살면서 막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애벌레 같은 것도 먹고 하면서 나름 영양 상태가 좋았는데 점점 이제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영양 측면에서 떨어지게 돼요.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전염병에서 잘 돌게 되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 왜 비타민C 같은 거 먹잖아. 비타민C 왜 먹죠? 우리 몸에서 그걸 못 만들어내니까. 그죠.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건데 비타민 D 같은 거는 약을 굳이 안 먹어도 햇볕 같은 거 쬐면 합성할 수 있잖아. 근데 비타민 C를 왜 못 만들게 됐는지 좀 떠올려 보면 사실 원래는 만들 수 있었어? 그지. 원래는 만들 수 있었고 인간 외에 뭐 개나 고양이 등등도 자체적으로 비타민 C를 다 합성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과일 같은 것도 안 먹고 약 같은 거 따로 안 먹어도 살잖아. 근데 짧게 살잖아. 그지. 그거는 뭐 걔네들 인생이니까 우리랑 상관없죠. 어쨌든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라서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인간이 숲속에서 살면서 과일 같은 것들을 막 섭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타민이 풍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기껏해서 내가 몸에서 비타민C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막 과일 같은 거 먹고 들어오는 거야. 과잉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겠죠, 몸뚱아리가. 그렇게 진화했구나. 마치 엄마가 집에서 막 밥 해놨는데 자식들이 밖에서 막 떡볶이 먹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알아서 잘 먹고 댕기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들 필요가 없구나 빠이빠이 한 다음에 몸에서 진화를 좀 엉뚱하게 하는 거죠.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은 쪽으로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인간도 되게 엉뚱하게 잘 살던 숲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넓은 평야지대로 나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크게 짓고 막 빌딩도 짓고 하려면 평야지대가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적들에게 잘 노출될 수도 있고 영양적으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C 같은 것들을 예전처럼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때부터 비타민C 부족으로 뭐 옛날에 대항해 시대 할 때 뭐 괴혈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레모땡, 뭐 고땡은단 이런 거 있죠. 비타 몇백 이런 게 잘 팔리는 이유가 우리의 진화 방향을 잘 맞췄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 수도 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어. 그래서 발전을 어쨌든 했는데 곡물에 의존하던 것들이 인간이 문명이 더 커지면서 보통 한 기원전 한 5,000년쯤 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왜 무슨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배우죠. 황하 문명 이런 거 배우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영양 상태가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건강 수준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에 걸맞게 가축들을 키우면서 풍토병 같은 게 돌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전염병이 더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퀴 같은 것들이 막 발달을 하면서 이동 거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에 낱낱이 그 환경 특집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인간이 넓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죽게 되는 막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전염병이랑도 엮여요.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너무 넓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멸종할 수 있는 최초의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고대 전염병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부터는 전염병을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 막 굳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했던 여러 가지 병들을 쭉 나열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직접 나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직접 겪으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을 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배울 점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나병 들어봤죠? 네. 나균, 나종균으로 인해 가지고 살이 썩고 막 문드러지면서 촉각을 상실하게 되는 좀 되게 아픈 병인데, 성경책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대 역사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감각을 잃게 되는 되게 무서운 병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겠죠. 역사적으로는 보통 격리시키는 걸 위주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염력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니에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염이 되고 잠복기가 수십 년까지 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염이 된 사람이 이유도 알 수 없게 성인이 돼서 막 30대, 40대가 돼가지고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같이 지내게 되는 가족들에게도 서서히 전염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문 자체가 망하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낱낱이 말했듯이 성경에도 나오고 이집트 파피루스 같은 데도 꾸준히 등장합니다. 우리 전에 저기 마태복음 할 때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나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행하시고, 제가 했던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도 그 실제로 기록에 보면 나병 같은 걸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이사서, 낱낱 환경, 전염병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세 번째 서랍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성경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치료 같은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을 좀 격리하고 박해하는 것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중세 해가지고 13, 14세기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14세기에 좀 특이하게 서서히 줄어들게 돼요. 혹시 왠지 알아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가 면역력이 생겼나? 그게 흑사병 들어봤어요? 아, 흑사병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죠. 14세기쯤 되면 유럽이 흑사병에 거의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야. 나병 입장에서는 나도 동네에서 좀 힘 좀 세는데 멀리서 흑사병이 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라이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고 나는 까메오였던 거죠. 최종 보스? 흑사병이 최종 보스로 오면서 나병은 조금씩 줄긴 줄었는데 인류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법은 약 1873년에 노르웨이의 한센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거든요. 아, 많이 들어봤어.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균이라고 하는 원인균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부터 치료법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한센이 이 노르웨이 사람 이름인 거예요. 현대에는 그냥 조금 백신 같은 그 항생제 같은 거 맞고 약 같은 거 먹으면 조금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나름 좀 약해진 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나병. 다음은 매독 들어봤어요? 네. 매독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병인데 증상에 따라서 1에서 3기까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1기에는 통증이 없이 그냥 궤양 정도만 발생을 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기로 커지게 되면 궤양이 온몸에 발진으로 번지고 두통, 근육통, 발열 등이 따라오게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3기까지 넘어가면 되게 위험해지는데 내부 장기까지 퍼져가지고 뭐 눈, 심장, 간 등등에 퍼져가지고 신경매독 들어봤어요? 신경에까지 퍼져가지고 인간을 죽음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1에서 2기 정도까지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쉽게 치유할 수 있는데 3기까지 가면 지금 또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퍼진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이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습니다. 증상으로는 뭐 이제 발진 나고 두통 일어나고 막 근육통이 시작되는데 점점 더 이어지게 되면 몸에 막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종양으로 막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 종양이 터지면서 신체를 훼손시켜가지고 되게 흉측한 흉터를 남깁니다. 원래는 아메리카의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저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앓고 있던, 잘 아시겠지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막 싸우면서
유럽인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흔히 말하는 천연두라고 하는 병을 선물로 주게 되면서 초토화가 되는데, 역으로 원주민들도 유럽인에게 이제 메독이라고 하는 병을 선물로 주면서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거예요. 당연히 유럽에서 퍼졌다가 이게 유럽이랑 저기 동양, 인도 쪽이랑 막 향신료 무역 같은 거 많이 했죠. 그게 동양까지 퍼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한참 유행을 해가지고 특히나 광동 지역에서 이게 엄청 유행했대요. 그래서 광동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등장을 하는데, 광해군 일기에 보면 살갗 군데군데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동의보감에도 남녀의 성생활로 전염되는 진물이 생기는 아주 아픈 병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명했을 때는 1800, 1900년대에 이제 그 조선이 간정기가 되고 항구를 막 개항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구 주변에 외국인들이랑 막 몰려 살면서 당시에 그 항구 주변에 매독이 엄청 퍼지게 되고, 조선의 근대식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도 했었는데. 아, 그래? 무슨 드라마? 제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룬다. 신기하네. 몰랐는데 잘 이어지네요. 제중원에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제중원 진찰 일지에 보면 1만 명 중에 약 1000명이 매독 환자였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선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치료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은 있죠, 수은. 수은을 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매독균을 째면 얘가 매독균이 죽거든요. 근데 수은이 알다시피 인체에 엄청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매독으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팠다고 합니다. 이게 고통이 크기도 하고 후유증이 커가지고 치아라든지 이빨, 손톱이 다 빠지고 엄청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치료법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게 1905년이 되면 독일의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매독의 원인균이었던 스피로헤타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을 하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살바르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 좀 쉽게 치료하게 되는데, 역사 속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을 하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요즘 많이 계시죠. 백신 안 맞겠다고 역사적으로도 꾸준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게 많고, 유럽을 좀 특징적으로 보면 유럽의 그 상류층 귀족들이랑 지식인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파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생활 같은 것들도 되게 물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에 엄청나게 퍼져요. 특이하게 전염병이라고 하면 보통 하류층에 퍼지는 게 대부분인데, 매독은 특이하게 상류층에 퍼지게 됩니다. 번성을 하니까 이 상류층 스스로 매독은 신의 선택이라면서 막 칭찬을 하기도 하고, 매독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시골 촌뜨기다 라는 식으로 막 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신경까지 퍼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증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학적으로나 예술하는 사람들이랑 좀 엮여가지고 조증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막 그리고 만들고 하는데, 그게 예술적으로 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천재 예술가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좋은 병, 아주 나쁜 병인데 아주 좋은 병이라는 평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천재들의 필수템 같은 느낌이지. 그런데 그런 필수템을 왜 사람들이 무서워했냐? 신체 훼손이 제일 커요. 신체 말단인 손가락이라거나 코 같은 게 거의 녹듯이 없어지고, 입술 같은 것도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약간 들창코처럼 돼가지고 되게 흉측하게 변하고, 뭐 누구나 좀 인간은 외적인 요소를 좀 중요시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하냐면, 코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코를 좀 재생시키기 위해서 피부 재생술이 또 발달하거든요. 보면 그 유럽에 보면 코가 날아갔다고 하면 코에 상처를 내. 그 다음에 팔 안쪽에 상처를 내가지고 팔을 코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옛날에 왜 그 팔꿈치 혓바닥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가까이 대가지고 이 팔의 피부 재생력을 코에 붙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상 효과는 거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발악 같은 느낌으로 봐야겠지. 그래서 전혀 할 만한 게 못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백신은 맞기 싫어, 대신 빨리빨리 치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체온을 올려가지고 이 매독균을 죽이자라는 선택을 하거든요. 매독균이 언제 죽냐면,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41.7도에 네. 매독균이 죽어요. 근데 인간은 언제 죽냐면 42도에 죽습니다.
41.7도의 매독균이 죽는데 42도의 인간이 죽으니까 0.3도의 오차를 남겨두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1000명 중에 1명 살면 잘 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유행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뭐 애가 탔다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성접촉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되어도 남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랑 비슷하죠. 감염됐는데 검사받기 싫어서 막 여행 다니고 하신 분 많았죠. 초기에. 지금은 없겠지만. 당시에도 숨기고 막 결혼까지 해가지고 가문 전체에 퍼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검사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회적인 운동까지 번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물론 힘들었겠지만 후대에 볼 때는 약간 조금 어이없고 좀 재밌는 병 같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매독. 다음은 천년두. 이것도 유명하죠. 이거는 좀 타이틀을 붙여보자면 역사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팬데믹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기 100에서 200년 사이에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록이 자세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병이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아마 학자들이 볼 때 천년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갈레노스라고 하는 당시 의사가 조금 기록해놓은 게 전부예요. 그래서 천년두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안토니우스 역병을 갈레노스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갈레노스 역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볼 때 로마 멸망에 영향을 최고 많이 줬다라고 보기도 해요.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 침방울이 튀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흡입을 하게 되면 퍼지게 되고 당연히 밀집된 환경에서 잘 퍼지겠죠. 면역력이 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 고열, 두통, 출혈, 피부 농포 등이 생기면서 치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치사율이 한 30에서 50%쯤 돼요. 코로나를 떠올려 보면 코로나는 거의 한 2에서 3%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10에서 10배, 20배쯤 된다. 원래 천연두는 어디서 나왔다라고 보냐면 원숭이가 이제 숙주로 하다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무역으로 막 팔려가면서 전 세계로 펼쳐졌다라고 보는데 위에서 나왔다시피 가장 오래된 전염병 중에 하나여가지고 오래됐네. 이집트, 뭐 파라오들 또한 뭐 병에 걸렸다는 기록도 많고 로마 황제가 천연두로 죽었다. 로마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국가가 파탄되는 경우까지 가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거는 16세기 초에 그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 쳐들어갈 때 이게 좀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스페인 군대 끽해봐야 몇백 명이 안 됐고 걔네들이 아무리 막 총 들고 있었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스페인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총알 쏘다가 총알 모자라가지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면 당연히 천연두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전염됐겠죠. 실제로 최초의 전투에서는 스페인 군대한테 지는데 이후에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반격하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전투가 일어났으면 스페인 군대는 역사상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직전에 천연두가 퍼지면서 원주민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전염병이 싹 돌면서 스페인 군대가 별 탈 없이 이제 입성을 해서 아메리카의 좀 슬픈 역사가 시작되죠. 생화학 무기의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되고 이게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아메리카가 되게 크거든요. 북미, 중미, 남미 해오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뭐 칠레 쭉 퍼지는데 이 전체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고열 나면서 딱지가 앉고 흉터가 남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보 자국이라는 게 얼굴에 막 남게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흉터를 남기다 보니까 인간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마라고 불렀는데 이걸 약간 신처럼 여겨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호환마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조선시대 민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환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민가를 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가 퍼지는 게 제일 무서웠던 건데 마마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그 신이 민가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퍼뜨리는 병이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치료법이 당연히 있겠죠.
되게 유명한데 원래 그 고대부터 민간요법처럼 이루어오는 게 있었대. 이 한 번 천연두에 걸린 사람은 다시 안 걸리는 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환자의 그 딱지 같은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아우. 코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좀 약하게 앓다가 다시는 앓지 않게 돼가지고 민간요법처럼 퍼지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거는 18세기 영국에서 제너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양반이 8살짜리 제임스라고 하는 어린 꼬마한테 이 환자의 고름을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제임스라는 아이가 조금 앓다가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관념이 없다 보니까 좋게 넘어간 건데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두법이라고 하는 게 보급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먼저 약하게 병균을 주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몸에서 면역력을 만들고 이겨내게 되는 백신이라고 부르죠. 백신이 처음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 진짜 최초의 백신이 그러면 고름이었던 거. 그죠? 고름, 이제 으악. 뭐 딱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인간의 몸에서 추출한 게 백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란 말 자체가 그 소라고 하는 라틴어 바카 있거든요. 그 바카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백신이 된 거니까 우리는 뭐 백신은 그냥 소 자체라, 우두라는 게 소에서 오는 병이니까 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좀 성행했는데 보통은 1800년대에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의사였던 지석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수신사로 파견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근대적인 종두법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종두기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지석영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우두법을 시행하게 우두? 됩니다. 우두, 종두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제 되게 영향력이 큰 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977년에 WHO에서 이제 인류에서는 천연두가 거의 박멸됐다라고 공표를 해서 현대에는 거의 없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천연두. 다음은 콜레라입니다. 멈출까요? 네? 끊어? 아니 너무 징그럽고 생겨가지고 소름 돋아서 못 보겠어. 천연두 징그럽고 아우. 지금은 이제 인류에 없는 병이니까 그냥 좋은 교훈이다라고 삼으면 됩니다. 다음은 꿈에 나올 것 같아. 괜히 찾아봤어요. 보지 마, 그만 봐. 집중하란 말이야. 오 마이 갓. 넘어갑니다. 콜레라로. 콜레라는 이제 수인성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오염된 물을 마실 때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한 1에서 3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발열, 두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다가 이제 점점 병이 퍼지게 됩니다. 약이나 항생제로 치료가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퍼지게 되면 인간이 계속 설사를 하다가 탈수로 죽어요. 근데 그 설사가 간 같은 데 타고 들어가면 그 물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퍼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검사했던 것 같은데. 아, 했다고? 돼지 그런가? 콜레라인가?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 뭐 동남아라든지 여행지 같은데 콜레라로 제한 걸리는 곳이 많은 거 보면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병이에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음. 초등학교 때 이거 검사한다고 했던 것 같아. 저학년 때? 1학년인가? 일단은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해외 여행 갈 때 이런 검사를 꼭 하거든요. 되게 현대에도 많이 남아있는 병이다. 원래는 인도에 있는 풍토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인도야?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 같은 거 막 세우면서 살잖아요. 그게 역으로 수출돼가지고 런던까지 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런던의 인구가 폭증을 하면서 인구가 밀집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영국의 템즈강이라고 있는데 한국의 약간 한강 같은 거예요. 런던을 관통하는 큰 강에 이게 콜레라가 처음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염되게 됩니다. 식수의 오염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유럽 하면 되게 좀 진보하고 과학적인 곳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사실상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도 전혀 과학적인 반복론이 먹히지 않던 곳이에요. 서양 역사를 좀 보면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모두 고대 그리스의 걸 그냥 그대로 답습하던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철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거 누가 그랬더라? 화이트헤드가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의 모든 철학의 역사가 그냥 그 플라톤 있죠? 플라톤의 주석일 뿐이다. 주석이라는 게 누가 글 써놓은 거에 밑에 자기 의견 다는 거잖아. 플라톤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만든 거에 그냥 토대를 세우고 그 밑에 서로 주석 단 것밖에 안 된다 라는 말도 있고 과학도 생각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뭐 물불 공기 흙 사원 소설에다가 뭐 온냉건습 같은 거 더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이론에 대풀이 됐던 것밖에 안 돼요. 18세기까지만 해도.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런던 사람들이 어떤 걸 믿었냐면 미아지마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질병이라는 게 냄새, 악취로부터 퍼져가지고 이게 코로 마시면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당시 물론 현대의학에서도 호흡기로 통한 감염이 많긴 한데 이 미야지마 가설 자체는 냄새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이거를 런던 사람들도 1800년대까지 믿었다는 거니까 유럽도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유럽의 그런 과학적인 탐구 방법이나 접근법이 되게 중요하지만 사대주의가 있으셨나요? 조금 있죠. 근데 얘네들도 몇천 년 동안 뻘짓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그 미야지마 가설이 퍼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냄새를 없애는데 전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향수가 방해가 된 건가? 향수는 뭐 그 전부터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 템지강에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이 물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인식보다는 이 물에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많이 써요.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냄새 자체가 원인이 아니니까. 물이 문제인 건 맞는데 악취 때문이 아니라 물이 오염되고 거기서 세균이 퍼지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럴 때 등장한 어떻게 보면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체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위생 처리의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수인성 질병이 물이 원인이다 보니까 공중 보건을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인 팬데믹에 대항하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공중 보건의 개선을 포인트로 찝으면서 이제 사실 영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면 대단한 놈들인 거 맞는 것 같아. 국가의 책임을 좀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사였던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물에서 시작됐다는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역학조사를 시작해요. 역학조사를 사망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그 지역 일대에 블럭으로 구분이 되는데 A블럭 사람들은 콜레라에 안 걸리고 B블럭 사람들만 콜레라에 걸리는 거야. 근데 그걸 막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A 지역 사람들은 우물에 가서 물을 떠먹고 B 지역 사람들은 강에 가서 물을 떠먹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펌프까지 막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막 하다가 그 일대의 물이 원인이라는 걸 생각을 한 다음에 물을 통제를 하고 다른 곳에 물을 마시게 하고 막 끓여 마시게 하면서 콜레라가 점점 박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 괴질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행하거든요. 괴질이 뭐냐면 정체 모를 낯선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미신을 또 믿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쥐통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쥐가 막 왔다 갔다 해 찍찍거리면서 그때 쥐의 귀신이 인간의 배꼽으로 쏙 들어가면 복통을 유발을 하면서 되게 아픈 병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1800년대인데 어떤 데는 미신을 믿고 어떤 데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괴질 이군의 사대주의가 여기서 뿌리가 세졌습니다.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조선을 정말 사랑하고 어쨌든 어떤 쥐통이라는 것들이 자꾸 퍼지게 되면서 이후에는 근대의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전염병을 제대로 다룬 첫 사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콜레라. 다음은 좀 비슷한 건데 장티푸스, 이것도 좀 유명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온역이라고 불렀어요. 열이 나는 병이다. 우리 욕할 때 막 연병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연병이 뜻 자체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뜻인데 이게 장티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하네 하면 장티푸스하네 라고 들으시면 되고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나쁜 기운과 나쁜 냄새가 옮기는 병이다. 약간 뭐 미야지마 가설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 또는 계절이 바뀔 때 많이 퍼져가지고 시기병이라고 불렀대요. 시기? 시기병. 계절이 바뀔 때 시기마다 퍼지는 병이다 해서 시기병이라 부르고 조선의 치료법으로는 보통 이제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몸에 열을 올려가지고 땀을 빼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주술에 조금 더 의지했다고 합니다. 헐. 귀신을 쫓는 쪽으로. 어찌 보면 노력은 했지만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갔던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거 읽어봤어요? 봉이 김선달? 봤어? 이거 드라마. 아 드라마가 드라마로 있나? 본 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무슨 만화책으로 봤는데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뭐 좋게 말하면 재치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과거 시험에 무슨 고전 시가 같은 것들을 달달 외우는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당연히 공부 안 했겠죠. 당일날 막 두꺼운 옷 같은 걸 껴입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가서 이제 시험관이 당신은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 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추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감독관이 자기한테 옮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시험 보시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혼자서 막 9마리나 쭝얼쭝얼 됐는데 감독관은 그 귀에 안 들리니까 그냥 모르겠다 통과 라고 해가지고 봉이 김선달이 과거 시험을 통과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이 장티푸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병이고 근대로 넘어오면 당연히 수인성 질병이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손만 씻고 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거 말고 좀 쓸데없는 미신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정신 나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녀 사냥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게 원인도 모르고 치료가 안 되니까 마녀의 소행이다라고 해가지고 마녀 사냥 같은 거 하면서 막 주위의 소녀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근대까지 와서도 우리 왜 코로나 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지. 무증상 감염자. 이게 최초에 나오는 게 장티푸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또 무증상이 있어?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메리 멜런 여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던 여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일하던 가정집에 장티푸스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근데 원인을 몰랐어. 그래서 이분은 직장을 잃었으니까 또 다른 곳 가서 일하겠죠. 그곳에서도 장티푸스가 막 퍼지니까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원인을 못 찾다가 이 가정부였던 메리 멜런 여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증상 감염자인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역사상 최초 등장한 무증상 감염의 사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가십거리 기사로도 막 악용을 해가지고 이 메리 여사를 막 몰고 가요. 그러니까 메리 여사한테 국가에서 막 검사 받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났다 보니까 메리 여사가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막 일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국가에서 구금 조치를 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연히 기사가 쏟아졌겠죠. 막 장티푸스 메리라고 하는 막 오명을 쓰기도 하고 구금을 돼가지고 막 감금돼 있다가 나중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기각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너는 그런 뭐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일을 하지 마라는 조건으로 풀어주는데 이 메리 여사가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이 없다 보니까 또 몰래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국가에 잡혀가지고 남은 여생을 평생 감금되고 감시당하는 속에서 죽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잘못된 좀 대처와 방침이 보여지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었던 좀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특징이 뭐냐면 무증상 감염자인 것도 많은데 당시에 이 메리 여사 말고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었겠지. 근데 왜 이 사람만 되게 주목을 받냐면 이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에요. 아 그래. 이주 노동자다 보니까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주위에 지지 기반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녀 사냥 비슷하게 주목을 좀 끌면서 약간 좀 타격을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나름 좀 교훈을 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티푸스인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애매하다. 오늘 장티푸스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 뒤에 네. 얘기가 더 길어요? 이거만큼 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결핵부터 해가지고 뭐 소아마비, 뭐 에이즈 등등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 하면 한 2시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자를게요. 오늘은 이 장티푸스까지 해가지고 좀 일부러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혹시 일부? 그래서 뭔가 그래도 조금 한 번씩 들어봤던 병들인데 그 병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지금 궁금해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막 이상한 사진 보고 인상 찌푸리고 방송에 집중 안 하고 말이야. 아니 너무 여기 사진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자꾸 음. 이렇게 시선이 가가지고. 어. 근데 진짜 옛날에 그 아직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진짜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 진짜 어떡할 뻔. 그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으면, 그러니까 저 그런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제가 뭐 2부 마무리하면서도 정리를 한번 하긴 할 텐데 교훈이 엄청 많아요. 맞아. 뭐 일단 간단하게 보면 그 잘못된 인식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상황 판단으로 치료가 아닌 갈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런 힘든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좀 득세하려는 세력도 있거든요. 막 미신 같은 거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믿거나 하지 말고,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밑에 달리는 댓글이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근거 없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옛날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런 좀 잘못된 상식들이 퍼지는 걸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싶기도 하잖아. 근데 인간은 누구나 처음 맞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면 뭐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몸빵의 역사다. 잘 모르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까 생긴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저런 것들을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들 역사 앞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겪은 분들에게 좀 고마워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게 진짜. 나름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니었나? 뭐 2부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2부에서는 남아있는 좀 전염병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퍼져 있는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낱맛과 제가 좀 각자의 생각,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염병 1탄 좀 마무리하고, 낱맛은 가을의 맛 한다고 했죠, 다음에? 네. 지난번에 여름의 맛 했던 게 아직 떠오르는데 다음에 가을의 맛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기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